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 김종유 연구위원 함께 할 거고요. 김영롱 앵커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가 아니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외환 시장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대주제부터 확인하고 옮겨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발 환율 태풍. 환율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 환율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고 봐야죠. 베팅을 하겠죠, 그러면. 네. 태풍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잖아요. 뭐 네네. 가포 태풍도 있고, 그다음에 그 중심 기압이나 뭐 바람 속도, 네. 그다음에 그 영향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분류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태풍도 그냥 작은 소형 태풍인 건지 정말로 대형 폭풍을 몰아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예측조차도 쉽지 않다라는 네네. 거죠. 또 하나 이 태풍도 결국은 그 태평양 같은 데서 올라가는 기온과 그 수분의 영향을 받아서 커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 과연 얼마만큼의 규모로 커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쉽지 않단 말이죠. 오. 그래서 환율이라고 하는 게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또 환율의 펀더멘탈이 있을까요? 그것도 애매해요. 네. 네, 그쵸.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이제 국가 경기가 좋아지면 그 나라 네네. 통화 가격이 비싸지는 게 맞으니까 펀더멘탈이라는 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장기간으로 놓고 봤을 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단기간으로 놓고 봤을 땐 다른 변수에 의해서 그렇죠. 더 출렁인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환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어떻게 보면 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일 수도 있지만 네.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정상이 아닌가. 저희가 오늘 외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천천히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천천히 간단히. 네, 천천히 간단히 이야기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총 5가지 통화를 모두 다 살펴볼 거예요. 달러, 엔화, 유로화 그리고 이 위안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못 뺐죠? 원화까지 네. 살펴볼 예정인데 먼저 김영롱 앵커가 가장 최근에 일어나고 있었던 이 유로화 환율과 그리고 엔화 환율에 대한 관련 이슈를 먼저 정리를 해주세요. 천천히. 네, 간단히 쉽게 하기로 네. 했으니까 치고받고 난리 났습니다. 뭐 이 정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게 환율 조작국 이거 그렇죠. 지정한다, 뭐 안 한다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뭐 중국, 독일, 일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나라 네. 순위로 매겨봤을 때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거나 미국에서 이렇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 자국에게는 아무래도 피해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우리가 환율 조작을 해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한 적은 없다라고 지금 뭐 내놓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네. 계속 이제 차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우리나라 얘기는 뭐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만은 네. 뭐 우리나라도 쉽지 않죠.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봤을 때, 대미 흑자 규모를 봤을 때.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연 환율 조작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환율 조작을 했든 안 했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냥 치고 싶으면 치는 거다. 하여튼 네. 치고 싶은 거예요. 네. 난 너희들이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리고 너희들이 가져가고 있는 이익이 마음에 안 들어. 네. 내 이익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싶어 하는 스탠스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제가 봐도 좀 억울하긴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독일의 경제력과 네. EU의 경제력은 분명히 괴리가 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환율을 조작했다라고 독일을 압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볼프강 쇼이블레라는 독일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환율을 조작하지도 않았고 네. 결국에는 이렇게 유로화가 저평가되는 거는 우리가 유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건 ECB의 책임이다. 네. ECB가 그동안에 양적 완화를 막 하다 보니까 물론 이건 인정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유로화 약세로 인해서 수출이 늘어나고 네. 흑자 규모가 커진 건 인정하지만 이게 우리 때문이 아니다. 네. ECB가 이렇게 정책을 펴고 있다 보니까 유로화 전체가 저평가된 걸 우리가 네. 어떡하냐라는 그러니까요. 입장을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또 새로운 이름이
나오는 게 이제 나바로 네. 위원장이죠. 미국 백악관의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인데 이제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극도로 저평가돼 있는 유로화를 가지고 너네가 지금 이익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막 네. 하면서 편취한다라는 물론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한 거겠지만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착취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EU가 독일의 매개체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독일 입장에서는 억울하긴 할 텐데 어쨌거나 그 탑3 환율 조작국 지정 탑3 안에 지금 후보군으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네. 좀 짜증이 나죠. 조건으로 봤을 때 그 대미 경상수입자가 200억 불을 넘어서거나 네. 그게 뭐 GDP의 몇 %가 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에 해당하는 나라가 지금 중국, 그다음에 뭐 독일 네. 이런 나라라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그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하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과연 트럼프가 뭐 재미로 저기 한 대 툭 치고 싶어서 하는 건가? 네. 아니면 정말 이 판을 깨고 세계 경제 판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하는 건가? 네. 그렇진 않다라고 보거든요. 결국 트럼프가 지금 취하고 있는 정책의 핵심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백인 우월주의, 네네. 그리고 백인 중심의 미국 건설, 뭐 이런 것을 계속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뭐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경제 측면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중요한 건 미국 내에서 미국에게 도움이 되는 입장을 글로벌 기업도 취해달라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중국 기업과 독일 기업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통상 압박을 가하고 투자를 하라고 압박을 넣을 수도 있지만 네. 환율 정책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슈퍼 301조 같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뭘 하고 하는 걸까요? 미국 내로 들어와서 해라. 그렇죠. 미국에서 고용해라.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환율 지금 이 압박이 보조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중요하게 뭐 달러로 계속 약세로 가겠다? 말이 안 되거든요. 네. 달러가 약세를 가서 만약에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고 미국의 예를 들어서 무역 수지가 좋아진다? 네네. 그럼 미국 달러는 계속 약세로 가야 되나요? 자연스럽게 강세로 갈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네.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네. 뭐 장기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자기가 억지로 눌러놔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놓고 보자면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트럼프발 위험이 어디서 출발하고 있고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더 명확하게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깊게 네네. 들어가기 전에 현재 그런 환율 상황을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체크를 네네. 해드릴게요. 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사실 그냥 이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뭐 경제가 좋아지고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네. 한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눌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11월 취임 이후에 계속 달러 강세가 이어지다가 달러 인덱스가 오늘 이제 다시 한번 100달러 선이 또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약세를 인위적으로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다른 뭐 유로화랄지 위안화랄지 엔화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경우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강달러에 대한 우려 발언을 네. 하기 전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표를 보시면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다른 통화가 미 달러 대비했을 때 절하 압력을 받았었는데 그렇죠. 다음 지표를 보실 때는 모두 이제 절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압력 자체가 네, 그렇죠. 절상 압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통화 가치가 올랐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네. 이제 극단적인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 저게 정말 이 앞에 있던 지표 이거의 차이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 강세 우리한테 유리할 게 없어 라는 네, 이유로 지난 금요일까지 네. 따져봤을 때 이렇게 큰 변화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외환 시장에서 출렁임이 있고 네. 그것이 이제 유로와 위안화 그리고 또 엔화의 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현재 뭐 이렇게 됐다 절상이 네. 됐다라고 하기보다 절상 압력을 계속 받아가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외환 시장의 경우에는 어떤 수장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도 방향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구두 개입 정도의 어떤 개입을 하기도 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구두 개입 자체가 이렇게 트렌드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나 방금 말씀 바꾸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시장의 큰 흐름을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뭐 물론 영향은 아주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나온 뭐 이건 전혀 뭐 다른 얘기지만 뭐 도드 프랭크법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뭐 반이민법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미국 내에서도 엄청난 반대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이쪽으로 뭔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또 반대 압력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네. 실제로 물살을 거슬러서 한번 걸어본 적 있어요? 전 연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놀러 갔을 때도 네. 놀러 갔을 때도 이제 뭐 냇물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역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갈 아, 때 많이 힘들죠. 조금만 네. 깊이가 깊어지면 무릎 위만 굉장히 올라가도 맞아요.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 학생들을 데리고 캠프를 갔을 때 네네. 그 물살이 좀 세진 그 냇물이 있어서 거기를 건너가다가 제가 뭐 떠내려갈 뻔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무게 그 물 깊이가 한 허벅지 정도 높이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정도 깊이면 전 당연히 제가 뭐 몸무게가 있으니까 걸어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굉장히 쉽게 사람이 한 번 밀리면 맞아요. 네네. 쓸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큰 흐름에 우리가 잠시 이렇게 저항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 어디까지 저항이라는 거죠. 그럼 그 큰 기조 안에서의 달러 강세가 과연 깨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도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장기적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네. 100일 전까지는 그래도 이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집중해야 될 거는 그거네요. 달러화의 큰 기조는 무엇인가? 정말 짧은 뭐 한 달도 아니고 분기도 아니고 연도 아니고 더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큰 기조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네. 뭐 언론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이런 얘기를 하기 저는 좀 조심스럽긴 네네. 합니다만 언론사부터 엄청난 반성을 해야죠. 불과 한 달 전에는 달러 강세니까 뭐 달러 예금 사라, 뭐 네네. 달러 관련 상품이 뭐가 있다 네. 떠들더니 오늘 뭐 경제신문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달러가 약세로 보여서 외국인들이 강세 들어올 거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엄청나게 살 거니까 주식시장에 강세를 보일 거다라는 아, 예, 그런 그렇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얘기를 써대는 게 지금 경제신문의 수준이라면 네. 그런 경제신문은 솔직히 다 갖다 버려야죠.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장기적으로 뭐 그러니까 지금은 불과 한 달 전에는 달러 자산 사라고 했다가 네. 한 달 지나서는 원화 자산 사라? 외국인들 엄청나게 돈을 들어서 살 거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1180원에서 쭉 내려가고 1130원인데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더 가는 거 보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신문 기사나 혼인 얘기하는 전문가 그룹의 그런 뭐 분석들을 보시면 정말로 코웃음 치고 넘겨버릴 만한 그런 이슈들이 너무나 많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이 시점에 이야기를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게 글로벌 주요 IB들의 전망과 국내 증권가의 전망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네. 너무나도 크게 엇갈려요. 좀처럼 종잡을 수가 없었는데 일단 글로벌 금융 IB들이 이제 원달러 환율과 위안 달러 환율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한 가지 표로 먼저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단 글로벌 IB들은 대체적으로 달러 강세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의 전망과 연말 전망을 비교해 보면 BNP가 됐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됐던 뭐 크레딧 스위스가 됐던 대부분의 글로벌 IB들이 달러 강세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위안 달러 환율도 그렇고 그 가운데 뭐 달러 약세가 조금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뭐 HSBC나 ING 정도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달러 강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먼저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달러화의 움직임이 정치 논리냐 혹은 경제 논리냐 이 두 가지 가운데 누가 승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봤는데 네. 일단은 정치 논리,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우세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연말에 1,100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것이다. 아, 이게 그러니까 어떤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연말까지로 보는 거예요? 네, 연말까지 1,100원이니까 달러화 약세를 전망을 하고 있는 거겠죠. 글로벌 IB들과 정반대의 결론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유안타 증권에서도 원화에 대해서 단기 횡보를 보이겠지만 장기로 봤을 때에는 원화가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달러화 약세를 전망하게 된 거거든요. 장기로 봤을 때. 또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이제 위안화에 대해서 평가를 내놨는데 위안화도 전약 후강. 위안화가 이 나중에 강세를 보인다는 건 달러 약세를 또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글로벌 IB들과 국내 증권사들 간에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지? 네. 그냥 사대주의적으로 글로벌 IB들이 더 크니까 사대주의. 이걸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도대체 혼란스러웠는데 저는 지금 들었던 생각은 큰 기조, 달러 강세가 정말 변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달러가 결국 무너진다면 달러 패권이 무너진다라는 네네. 얘기가 되겠죠. 달러 패권이 무너진다라는 얘기는 전 세계 결제 통화에서 달러의 영향력이 점점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럴 경우에 전 세계 금융시장에 불어닥칠 폭풍이 너무 네네. 세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달러 패권이 없어지지 않는 한
미국에서는 결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양을 가지고 계속 그 강세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다음에 자신들의 달러 강세 약세를 이끌어서 자본시장에 돈을 빨아들이는 그 속도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로 놓고 봤을 때 달러의 약세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미국이 의도한다면 그 기간은 조절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그게 뭐 3개월이 될지, 뭐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 예측하는 것처럼 뭐 1년이 될지, 네네. 아니면 뭐 6개월 내에 끝날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변곡점은 이번에 아베와 트럼프의 만남, 네. 두 번째로는 4월에 환율 조작국, 네. 이 두 번의 그 시험대에서 아마 결정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글로벌 IB와 국내 증권사가 틀리다고 했잖아요. 네. 둘 다 모르니까 틀린 거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간단하네요.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전문가 그룹의 전망이 이렇게 크게 엇갈린다는 건 둘 다 모른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둘 다 모르니까 자기들 주장만 계속 떠들고 있는 네네.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럼 저는 아느냐? 저도 모릅니다. 그럼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네. 그냥 주변 환경이 어떠니까 이런 것에 따라서 쫓아가자 정도를 제시하는 게 합리적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환율 전망 해봐라. 저는 그쪽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네. 근데 몇 가지 이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단기적으로 됐든 기간이 좀 길어지든 이머징 통화가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 이머징 통화 쪽으로 어쨌든 돈이 좀 들어옵니다. 네네. 그러면 어쨌든 한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만한 요인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준비된 그림 보시면 그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달러가 급속도로 강세로 갔습니다. 네. 투기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근데 최근에 정체를 보이고 있는 건 투기 세력이 어느 정도 한 발 빼고 있다라는 얘기기도 하겠고 네, 네.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또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아까 뭐 김영롱 앵커도 잠깐 얘기했지만 누군가의 한마디에 이렇게 환율에 둔하게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방향성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제한된 박스권 내에서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변동성만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환율을 결정하는 그 요소는 금리차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과 독일의 금리차, 10년물을 놓고 이 금리차 자체가 결국 환율을 결정해 왔거든요. 네네. 일본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려서 우리나라랑 정책 금리랑 비슷해진다. 네. 그런데 그때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거의 뭐 0.7, 0.9까지 금리를 올렸는데 그때도 뭐 달러 강세가 안 나타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정책 금리가 1.25인데 예를 네. 들어서 얘네가 정책 금리를 0.75, 뭐 0.1까지 올리면 네네. 누가 우리나라 돈을 갖고 있겠냐고요? 당연히 달러로 달러를 들어가죠. 가지고 있으려고 네.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ECB의 정책 변화,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뭐 통화 당국의 정책 변화 이런 네. 것들이 또 올해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표가 독일의 이 금리에 비해서 미국의 금리가 더 올라가니, 그러니까 그 차이가 벌어지니라는 거죠. 네. 더 차이가 벌어지니 미국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돈, 네. 그 금리라고 하는 게 돈의 가격인데 돈의 가격이 달러가 비싸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쪽으로 갈 네네. 수밖에 없는 네네. 거죠. 근데 이제 저 흐름이 향후에는 그 방향이 바뀌지 않더라도 속도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독일 쪽이 지금 금리가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독일 쪽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저 차이가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단기적인 구간에서는 당연히 유럽 쪽이 유로화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유로화는 장기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네네. 있거든요. 네. 실질 실환율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낮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네. 튀면 크게 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놓고 보면 달러 약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다라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통 이렇게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달러로 결제되는 대부분의 자산들이 네.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달러가 약세로 가면. 달러와 약세로 가면 이제 돈이 빠져나가니까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달러로 결제되는 그런 자산들은 달러 가치가 내려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는 게 네네. 정상이잖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초기에 11월 때 올랐던 게 구리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구리 선물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전혀 못 올라가고 있다. 제자리에서 계속 정체를 보이고 있더라. 그럼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죠.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또 하나의 디지털 통화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또 네. 최근에 또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에 와서 뭐 달러의 강세, 약세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자료들만 싹싹싹싹 모아가지고 네네. 설명하는 거에 불과하다. 네네.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 정책적인 변수, 그다음에 수급적인 변수, 여러 가지 변수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저는 어차피 여기서 항상 이제 투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환율과 관련돼서 오늘 음식료주가 좀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원화 강세로 계속 갈 거니까 음식료주에 편승하는 게 맞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음식료주는 지금 완전히 박살을 내고 나서 네, 오늘 하루 강하게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을 올려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제가 보는 관점 딱 두 가지. 우리가 용벼천가 같은 데서 배운 것처럼 세미 깊은 물, 네. 뿌리 깊은 나무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뭐 반도체 이런 쪽이라든지 네. 아니면 배당을 꾸준하게 줘서 하단이 굉장히 단단한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에 투자하는 게 여전히 답이다. 현재 뭔가 예측이 제대로 안 되는 구간에서 누군가의 말만 믿고 쫓아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전략인 것이고 네. 또 하나 제가 보기엔 달러가 일방적으로 강세로 갈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고 또 일방적인 약세로 갈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지금은 서로 반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지표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네네.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는 그 증권가에 계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지금 달러에 투자해 볼까요?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냥 네가 여행 갈 달러만 사. 이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달러화의 약세,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냥 네가 여행 가서 쓸 돈 정도만 해. 그러니까 이것이 방향성이라고 볼 수는 없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답이네요. 네, 정답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좀 저희가 이야기를 정리해 볼 텐데 김종효 위원이 먼저 좀 이야기를 투자 전략과 함께 마무리 좀 내주세요. 네, 그 결론 말씀드리면 환율 전망 의미 없다. 네. 지금에 와서 뭐 누구의 얘기를 믿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전략상에 있어서는 한국 주식을 계속 누군가 사주긴 사줄 테니까.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실적주가 됐든 아니면 뭐 배당주가 됐든 네. 확실하게 그래도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 방어 논리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로 앵커도 마무리 지어주세요. 제 결론즉설은 이렇게 그러니까 전망하기도 쉽지 않고 변수들도 많고 네. 서로 방향성도 엇갈리는 이유가 이 한 사람 때문이 아닐까. 이 사람 때문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지만 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즉설은 일관성 없는 일관적인 태도라고 해봤습니다. 진짜 자국 이익을 위한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책이나 말에 대해서는 진짜 좀 일관성 없이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 입에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래도 관심은 갖고 대응을 네. 해야 단기적인 방향성이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하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딱 한 가지. 일관적인 태도는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일관적인 태도는 그렇죠. 미국에게 이익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몰고 가다가 반대로 하는 게 미국의 이익이 된다? 단숨에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중국에 슈퍼 301조를 행사를 했다가 네네. 불과 한 3일 만에 중국 풀어주고 중국에게 뭐 더 호혜 조치를 하겠다. 네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김영로 앵커와 비슷하게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 봤는데 일단 장기적으로 뭐 장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환율 전망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트럼프라는 사람 한마디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그럼 내가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까? 정치 논리가 지금 강하냐 아니면 경제 논리가 지금 강하냐? 옐런과의 트럼프의 어떤 싸움의 전개 상황을 본다면 단기적인 흐름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다. 이 정도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경제직설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종효 연구위원 그리고 김영로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